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의료계 파업과 강경 대치는 대통령의 응원 발언마저 정치권의 논쟁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 다음은 또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입니까? 코로나19의 폭증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에서 전공의 등 의료진의 파업을 메꾸는 건 간호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의료인들입니다. 그들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분열의 언어라고 야당과 정부 비판 세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정치 코너에서 이용주 전 의원,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구 지역위원장과 함께 이 논쟁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교원이 아닌 제3자를 제한 없이 조합원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나 과거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해석에 의하면 법의 노조 통보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원고를 법의 노조로 보는 것 자체에 잘못이 있으므로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2014년 비조합원의 가입에 대한 이유 등으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법의 노조, 즉 노조 지위를 잃고 난 뒤 6여년 만에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교적 이야기 광노현 전 서울교육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 때 뜨겁게 관심을 받았던 역사시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국 최고의 정조대학 연구자 한신대 김준혁 교수 스튜디오에 모셔서 개혁의 뿌리와 의미, 정조의 조선과 오늘의 대한민국을 넘나들면서 이해해보겠습니다. 9월 3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날 뉴스들을 언박싱해드린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상황부터 짚어볼 텐데 오랜만에 1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17일 만인데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95명 늘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해외 유입 7명을 제외한 188명이 지역에서 발생했는데요. 지역별로는 서울 69명, 경기 64명, 인천 15명, 수도권이 148명이 나왔고요. 비수도권은 울산, 충남 각 7명, 광주 6명, 전남 5명, 부산, 대전, 강원 각 4명, 대구 2명, 충북 1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관련해 접촉자 조사 중에 22명이 또 추가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총 1,139명이고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감염자가 또 하루 새 21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462명이 됐습니다. 서울 강서구 항공보안업체, 서초구 장애인 교육시설 관련 누적 확진자로 늘어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성남 치킨집 관련 확진자가 총 6명으로 늘었고요. 가평 골프장 감염 관련자 3명 추가돼서 4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의 청양군에 있는 김치 공장에서 전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8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됐습니다. 19명 양성 판정을 받았고 대구 건강식품 판매 보임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15명 확진됐고 부산 연제고 오피스텔 관련 누적 확진자는 5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중이던 이재현 인천 서구청장이 확진됐다는 속보도 어제 들어왔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위중 중증 환자 하루 새 31명이 늘었습니다. 154명이 됐는데 이게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당국은 당분간 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고려해서 이달까지 병상 110개를 추가로 확보하는 한편 수도권 내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군 수도병원에 일부 병상까지 코로나19 중환자용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 확보가 상당히 급선무인 과제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지금 노력 중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신규 확진자는 조금씩 줄어들 걸로 보여요. 오늘 방역 당국도 주말이 되면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감염자들이 60대 이상인 감염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기저질환 환자도 많기 때문에요. 중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회적 거리 두기의 역할이 신규 확진자 발생을 막는 것도 있지만 중증 환자를 안 생기게 막아야 되거든요. 병상 문제 때문에. 당국이 그래서 아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고 이게 제일 좋은 것은 4월이나 7월 정도에 우리가 100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 발생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은데 우선은 주말에
신규 확진자 수나 중증 환자 수를 보고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걸 계속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의 방역을 할지 이걸 밝히기로 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오후에 국회가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는데요. 이 당직자는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 소속으로 국회 본관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국회는 해당 직원의 확진 사실 통보받은 직후에 국회 본청, 본관 1, 2층과 소통관, 기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인데요. 소통관 1층 같은 일부 공간을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관 내 회의와 행사를 전면 금지한 다음에 방역 작업을 긴급하게 벌였고요. 예결위 결산소위 여가위 전체회의 같은 상임 일정도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또 오후에 예정됐던 국민의힘 정조위원장 임명장 수여식, 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상임위별 분임 토의 이런 각 당의 일정도 줄줄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전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가졌는데 오후로 예정돼 있던 토론회 참석 일정을 취소하고 귀가했고요. 이 자리에 참석했던 주호영 원내대표도 자택으로 향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종배 의원이랑 함께 자리를 했기 때문에 일정을 중단하고 귀가했는데 네. 이낙연 대표는 얼마 전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끝나자마자 또 그러면 자가격리 해야 됩니까? 이게 이종배 정책의장의 검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종배 의장이 만일 양성으로 나오면 다시 자가격리. 그렇습니다. 음성으로 나오면 네,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네. 정치권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했는데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재정, 정책금융, 민간금융 3대 축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겠다면서 단일 프로젝트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정책회 펀드인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 또 세제 혜택을 통해 지원하는 뉴딜 인프라 펀드, 민간금융을 지원하는 민간 뉴딜 펀드 이걸 동시에 가동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이 20조 원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펀드에 참여한다면 손실 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라고 또 강조를 했고요. 민간이 자율적으로 뉴딜 펀드를 조성할 여건을 마련하겠다. 또 뉴딜 지수를 개발해서 지수에 투자할 상품도 조만간 출시하겠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향후 5년간 정책금융 100조 원, 민간금융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부의 마중물 역할과 정책금융의 적극적 기여, 또 민간의 협조까지 더해져서 한국판 뉴딜을 힘있게 추진할 물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시중에 풍부한 유동성을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으로 이동시키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펀딩하고 내년에 재정 또 이 뉴딜 쪽에 좀 자원을 확보했을 거 아닙니까, 재정을? 그렇습니다. 같이 하겠다는 뜻인 말이죠. 네.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냐 안 되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원금 보장 아니지만 사실상 원금 보장 효과가 있다라고 정책형 뉴딜 펀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그 하위 펀드에 평균 35% 후순위를 출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펀드가 투자해서 손실이 35% 날 때까지는 그 손실을 그 정부의 재정으로 다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손해가 없다는 거죠.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은 뉴딜 펀드가 활성화되면 시중 부동자금을 흡수하면서 장기적인 국민의 재상 증식에 기여하는 효과까지 기대되며 K금융의 새로운 모델이 될 거다라고 환영했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철진한 관치 펀드로 끌어들여서 세제 혜택과 손실 보장으로 달래보겠다는 심보다. 하지만 결국 그 돈은 국민의 세금을 메워야 한다. 전형적인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의료계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원점 재논의까지 포함해서 여당과 의료계가 도출하는 합의안을 존중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고 국회에서도 그 야당이 합의하지 않으면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료계 입장은 어때요? 네, 오늘 오후에 범의료계 4대학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줄여서 범투위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의료계 단일화를 의결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니까 투쟁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젊은 의사의 요구안을 범투에서 받았고 그 내용을 반영했다. 그래서 이른 시일 내에 요구안을 가지고 정부와 국회와 대화를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이 안건, 도출된 안건이 정부와의 합의가 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정부 여당과 대화하려는 합의안이다.
이걸 계속 재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여당과 사정 조율이 됐냐, 완료됐냐 여기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뭐 대화 자체는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전임의 집단 휴진이나 지금 7일로 예정된 제3차 전국의사총파업 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글쎄, 대화를 시작하면 협상이라는 게 한 발씩 양보하는 거잖아요. 네. 정부가 재논의 카드를 꺼내 들었으면 의료계도 이제 파업 철회 카드를 좀 꺼내 들고 한 발 한 발 양보해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네요. 좀 네. 두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대화를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증언을 거부했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증인 선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배우자의 공범으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의 신문에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진술 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면서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이나 친족이 처벌받게 될지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찰의 모든 질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 이 얘기를 반복해서 답을 했는데요. 이 148조가 친족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 거부할 수 있다. 이걸 명시한 조항입니다. 예, 검찰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었는데 어쨌든 죄를 입증해야 되는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조 전 장관은 증언을 거부할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도 법률에 보장된 권리란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한다니 납득하기 어렵고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랬더니 정 교수 측 변호인이 다시 또 반발을 했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권리 행사가 정당한데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사자의 인권과 여러 관련 사안들을 비교할 때 오히려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게 낫다. 굳이 증언을 통해 판단하는 건 다음 순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항소심 20차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아마 결심 공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허익범 특검팀과 김 지사 측은 댓글 역작업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일당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부정적인 댓글로 공감을 클릭한 그런 내용인데요. 김 지사 측은 이를 근거로 공모 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뭐냐면 11월 6일로 선고 기일을 서울고등법원이 정했어요. 11월 6일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바뀌었는데 11월 6일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건 아니겠네요. 네, 그래서 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한 2달여 남았죠. 지금 보면 특검이 이 재판이 사실 지난해 변론이 종결됐다가 재판부 판단에 따라 제기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 특검은 작년에 했던 댓글 조작 혐의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는데 아마 공소사실의 변화가 없었던 만큼 구형량도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정교조에 통보한 법의 노조 처분. 네.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 무효다 이 처분이 이런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정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이 조합을 하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의 노조 통보를 받았는데 거의 7년이 다 돼갑니다. 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원 노조의 법의 노조임을 통보하는 건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법의 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무효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서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의 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의 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은 소수 의견으로
이 정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고요. 오늘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고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정교조 사건에 대리한 이력이 있어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교조 같은 경우 본안 소송 결과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냈는데요. 대법원이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교조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일단 법외노조로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총 10명이 판결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대 몇 나왔습니까? 소수의견 2명 나왔습니다. 2명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결정을 했는데 네. 정교조가 노태우 정부 때 이걸 만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도 사실은 많은 교사들이 해직당했었고 네. 그 이후에 복직을 거쳤다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또 시국선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법외노조 처분을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그것이 무효다. 네. 뭐 아직 최종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했기 때문에 뒤집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 때문에요. 네. 뒤집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태풍 어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 바비 마이삭보다 더 센 태풍이 일본 열도에서 북상 중이어서 폭우 자국이 덜 끝난 한반도 중남부가 비상입니다. 어제 제주도에서는 무시한 양의 비가 내렸었어요. 네, 제주도도 그렇고요. 거제, 부산, 그 남부 지방에 엄청난 좀 피해가 있었죠. 인명 피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중국에서 제출한 일은 바다의 신이란 뜻의 10호 태풍 하이선. 지금 현재 세기는 중간 수준이에요. 근데 3일 밤과 오늘 밤에 강한 태풍이 돼서 내일 정도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점차 발달한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인 7일 그 경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래는 이게 일본 규슈 지방에 상륙했다가 부산 쪽으로 올라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로가 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유동적이긴 한데 한반도 그 타격이 우려된다라고 기상청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한반도를 관통해서 쭉 동해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일부 지역을 초토화시킨 집중호우 남부지방에 집중이 됐고 또 태풍이 계속 왔지 않습니까? 피해 복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황에서 하이선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면 그 피해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지자체들 그다음에 각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바뀔지 잘 모르니까요. 네. 그 이번에 마이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기상청과 우리 기상청이 경로를 다르게 예상했었는데 우리 기상청 쪽이 맞아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이 태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비는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박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2부 온포인트 정치 코너 시간입니다. 매주 나오시는 두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인천 미추홀 남영희 지역위원장 그리고 이용주 전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당명 국민의힘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지 변신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한쪽에서는 간판만 바꾸어서는 뭐 되겠느냐. 뭐 주방장도 바꾸고 또 재료도 바꾸고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쇄신 차원에서 당명 교체 효과가 있을까요? 우리 이영주 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많은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라고 바꿨다 하더라도 그 전에 새누리당부터 그 전에 한나라당부터 쭉 그 계보를 다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은 바꾼 거는 다 이해를 할 텐데 이제 새누리당이죠.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정도만 인식하고 있을 뿐이지 저걸 통해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바뀌었다라고 인식하지는 못할 것이다.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주방장이 바뀌거나 하다못해 가게 앞에 나와서 그 호갱이나 사람에도 좀 바뀐 인물 나와서 해야지만이 저 가게 바뀌었구나 이해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한 글자 차이입니다. 예. 한 글자 차이인데 그래서 호사가들은 결국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 나중에 합치려고 이런 거 아니냐. 뭐 그래서 김종인 대표한테 그런 걸 물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금 언짢은 하면서 안철수 대표들에서 비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이세요? 앞으로 이 두 당.
지금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국민의당 다 같이 있다가 이제 다시 바른정당으로 퇴해서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명이 이전에 국민의당에 있었던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같이 또 만들었고 또 안철수 전 대표도 현재 있는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정치적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보완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이 국민의당,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언론에 나타나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면 유사한 이름을 쓰면은 그 전에 이름을 썼던 사람한테 양해를 구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상도에 맞지 않다 가타부터 말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말 없는 거 보면은 묵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은 그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다음에 당이 합쳐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 둘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단어를 이제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가지고 가서 좀 곤란한 게 뭐냐면 뭐 국난국복을 국민의힘과 함께 헤쳐나갈 이런 말을 앞으로 하기가 좀 어렵게 된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지금 아까 우리 이용주 의원님도 말씀하시다가 이 직전에 미래통합당이라는 게 안 떠오르시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 얘기도 하시다시피 이 지금 당명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바뀌어서. 국민들이 또 헷갈리실 것 같고요. 우리도 백드롭에 지금 국민의힘으로 극복합시다. 이걸 좀 바꿔야 되나 이런 얘기도 있고 오늘 그 미래통합당의 그 홈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새누리당, 중간에 미래통합당, 아직 국민의당 본인 그 당도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청래 우리 당의 의원님이 예전에 그 생활정치 네트워크로 단체 명으로 썼던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체 명으로서의 그 썼던 명칭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제1야당에서 쓰기엔 좀 약간 약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안철수 대표의 그 국민의당하고 서로 교감이 없었다면 진짜 무슨 말이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글자 이상 같은 글자면 뭐 선관위 조회도 해야 되는 뭐 그런 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내용이 지금 안 들리는 거 보면 하여튼 두 지붕 한 가족으로 있다가 나중에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으로 지내는 상황이 생길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남영 위원장 말처럼 만일 국민의당에서 선관위 쪽에 국민의힘을 쓰면 안 된다 이름을 이렇게 항의했다고 하면 쓰기가 어려웠을 텐데. 버럭하신 게 이해가 될 텐데 그런 게 없네요. 그런 그러니까. 게 없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른 이야기 봅시다. 의사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남아있는 의료 인력의 피로도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간호사들에게 함께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간호사 쪽에서는 그걸 거부했고 지금 병원을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생하고 있다고 SNS로 수고한다고 글을 썼는데 이게 정치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 여당 쪽에서는 격려 차원의 당연한 글이었다. 또 야당에서는 국민 분열, 편가르기를 대통령이 손수 나서서 하고 있다. 이런 갑론을박인데 일단 여당 쪽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우리 대통령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정말 극한지가 얼마야. 근데 지금 의사 파업으로 그리고 지금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 왜 그 드라이빙 스루 뭐 이런 곳에도 또 전부 다 간호사분들이 정말 이 왜 테이핑을 해가면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을 전 국민들이 사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더운 30도가 훌쩍 넘는 더위에서 방호복 입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쓰러져 계신 분도 봐갖고 우리가 의료진 전체가 다 합심해서 사실 고생을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또 파업 진료 거부죠. 이런 사태까지 오면서 간호사분들이 그 겪고 있는 이중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노고를 정말 취하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표현한 건데 이 편가르기라고 딱 들어간 그 문장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문장을 정말 편을 가르고 싶고 그 진료 거부를 하고 있는 의사진들을 뭐 나무라고 싶었다면 저는 더 선명하게 썼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편가르기 논란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들의 시선이 편가르기다. 그리고 이런 지금 상황이 결코 누구한테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고통스러운 국민들에게도 도움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편가르기라고 했던 그 워딩은 이런 겁니까?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시겠습니까? 그 내용이더라고요. 이용주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이미 정치 공방에 예. 한 편을 보여주는 그렇죠. 것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언급은 간호사에 대한 고마움이겠죠. 첫 번째 가장 큰 것은. 예. 현실적 어려움 내에서도 장기가 묵묵히 간호사의 고마움인데 표현하는 과정에서 또 그 고마움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또 의료진들이 전임들이 파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더 안타깝다는 그런 말을 이제 하신 거죠. 근데 그게 꼭 현재 파업을 하고 있는 의사라든지 그런 것을 꼭 집어서 비판이라든지 그런 걸 보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간호사들이 계속 열심히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보는 측면에 따라서는 그 문장을 배려하든 조금 더 다르게 했으면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들이 앞뒤로 붙어 있는 바람에 그런 좀 논란이 생긴 것을 볼 수는 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런 이슈들이 보는 거 보면은 의사들도 그걸 그렇게 크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간호사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통령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했다고 느끼고 있지 않는데 이제 일부 언론이라는 것을 좀 취미도 공대해가지고 좀 부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럴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예. 그 이전 의원 말처럼 그 특정 언론에서 조금 부풀리는 어떤 감이 또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간호사 의사를 대립 구도로 그려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쪽에서는 근데 이럴 때 하필 SNS를 굳이 대통령이 쓸 필요가 있었을까? 오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요즘엔 정치인들 또 지자체장들도 전부 다 SNS를 합니다만 그리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기도 하죠, 지지자들과. 대통령까지 이렇게 SNS를 해야 되느냐. 뭐,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하루에 몇십 개씩 올립니다만.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굳이 이 시점에 꼭 이렇게 했었어야 되느냐. 안 해도 되지 않았느냐. 이게 뭐 그 정치적 민감성을 떠나서 사실 이게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이 우리 사회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또 그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간호사들이 또 굉장히 힘들게 지금 노고를 다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SNS에 글을 쓰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일이 아니어도 그 꾸준하게 그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면서 SNS에 그 본인의 생각들을 잘 게재해 오셨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현미경 관점으로 막 들여다보니까 지금 사안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예. 이 의원은 하세요? SNS? 저는 뭐 특별히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요. 예. SNS를 많이 하는 것이 정치인으로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실수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좀 분들도 있어서 특히 이제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거의 정책 결정 라인에 최고의 책임자가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또 안 하면 이제 불통이라고 그러고 소통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과거 정치인 시절에 술을 한 잔 드시고 트윗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었죠. 음주 트윗 조심해야 됩니다. 남민희 위원장은 SNS 하세요? 네, 저도 페이스북 위주로 주로 페이스북 하고요. 위주로? 예, 많이 하는데. 팟캐스트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가끔 제가 지금 뭐 공인일 수도 있는 그 위치를 망각하고 편하게 글을 쓰고 나면 나중에 막 제가 고생한 적이 한 번 있거든요. 댓글로. 예. 알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이용주 전 의원 말처럼 이런 거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 편가르기 프레임에 들어가 버렸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국민들이 코로나19가 너무 장기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피로하기도 하고 화가 조금 많이 나셔 있는 것 같아요. 예, 조금의 자극이어도 분노하는 이런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의료진 진료 거부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제초 건강이 갑자기 좀 나빠진 친구가 한 명 있는데 이번에 그 전에 이제 예약을 잡아놓은 상태였었는데 취소가 돼서 무기한 연기가 돼버렸거든요. 좀 안타깝더라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제 주위뿐만 아니라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게 있을 텐데 빨리 이 사태가 중재를 하든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든 끝이 나야 될 텐데 정치권이 나서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어떻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일단 정부하고 의사 집단은 강대강이니까 누군가는 또 중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누군가는 중재를 해야죠. 그 역할을 하는 게 결국에는 정치
일 아니겠습니까? 정당이 될 수 있고 정치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중재의 효과가 성과가 낼 수 있고 못 낼 수 있지만은 그 시도하는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이 돌쳐져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저는 그 역할을 떠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국회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정치적 기구가 될 수도 있으나 결국에는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파업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 하나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할 것이지 말 것인지, 그다음에 의대의 정원을 늘릴 것이 말 것이 이 두 개의 문제인 것이죠.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좀 논의가 된 것은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됐었죠. 많은 국민들이 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해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것들이 이제 조금 좀 더 그 목소리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높아져. 그래서 이것을 예전에는 의대 정원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대변하려는 것이고 공공의대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큰 대도시에는 그래도 뭐 큰 진료를 받거나 의료수를 받는 큰 지장은 없는데 중소도시라든지 아니면 좀 군 단위로 간다 하더라도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의대와 다른 공공의대를 만들어서 그런 지역에까지 의사들을 좀 내려보내선 의료 서비스를 좀 내려보내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치권이 이제 의사들 간에 협의를 해서 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될 시점은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예. YTN의 단독 보도였는데 2015년도에 정부가 서울대에다가 용역을 냈고 서울대 의대에다가 서울대 의대에서 결과가 매년 700명 정도로 의사 정원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당시 의협에서도 의사 정원 늘리는 데는 큰 틀에서는 우리도 인정한다. 다만 뭐 세부 부분적인 조금 더 논의해봐야 이런 입장인데 지금 완전 반대가 돼버렸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처음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정부가 강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는데 뭐 국시도 일주일 어쨌든 연기했고 그리고 원점에서 재검토 이야기까지 정부가 했단 말이죠. 그러면 사실상 정부가 지금 몇 번 양보한 상황인데 그러면 의협에서도 이 안을 좀 받아들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는 국민들 전체 의견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에서 해결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하자라는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책위 의장인 한정혜 위원장께서 의료계 전체가 포함되어 있는 그 합의 기구가 최초에 그 합의 이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자라는 걸 내놓은 거지 이제 백기투항이라는 이런 표현은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직능군 중에 어떤 직능군이 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황은 전혀 있었던 적도 없고 이번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료계 전체의 문제들이 심각하니까 이런 코로나 심각한 상황에 의료진들이 빨리 돌아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네. 예, 협상이란 게 뭐 하나 주면 또 하나 양보해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잘 풀렸으면 좋겠고요. 자, 민주당이 새 지도부가 꾸려진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하자. 이낙연 대표도 그런 입장이고 뭐 신동근 최고도 그런 입장이고 양양자 최고도 그런 입장이고 지도부는 거의 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 100% 지급하자고 해서 자신들이 소위 말해서 밭을 열심히 갈고 여론 조성을 다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틀어버리면 그럼 그때 선거 그 앞에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되지 않느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지지자들의 우려를 어떻게 돌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 지도부는 야당과 이 문제만큼은 생각이 같은 것 같습니다. 선별 지금. 근데 이게 지지자들과 생각이 좀 다른데 돌파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오늘 김두관 의원이 페이스북에 쓰셨더라고요. 그 의견에 100% 공감하는데 전 국민에게 그 빠르게 차등 없이 지급하는 1차 때와 거의 흡사한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 저도 당원들도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 체제의 최고의 새 지도부 체제가 당원들에게 얼마나 이제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 같은데 이것이 마치 이재명 표 대 뭐 이낙연 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과도한 평가일 것 같고요. 그 정부에서 재정
그 국가 재정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을 책임 있는 여당에서 일부 이제 같이 동조한다라는 입장은 저도 이해는 되지만 1차 때와 지금이 특별히 달라진 상황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도부에 요구하고 싶은 상황이 그냥 전체 그 차등 없이 그리고 차별 나중에 연말 정산 때 환수할 수 있는 조건 두고 지금 시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추석 전에 다 지급해주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행정적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남영희 위원장 말처럼 이게 시급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지역을 갖고 계시니까 지역에도 다들 어렵다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선거 이번 지방 이제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도 논란이 됐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란이었죠. 민주당에서 먼저 이런 의제를 들고 나와서 새누리당이나 이제 전통적인 이제 보수 여당들, 당시 여당들이었죠. 이런 데서는 반대 의견을 냈었죠. 반대 의견을 내서 결국에 그게 또 선거 결과에 반영이 됐던 것이고 그 시행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만족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또 이번에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발빠르게 이걸 또 치고 나와서 빨리 지급을 하자,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자 해놓기 때문에 다른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그와 다른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된 게 아닌가라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낙연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라든지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이 30만 원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전체로 할 것인지 나눠서 할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재정의 문제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5만 원씩 30만 원씩 그 반 수의 국민을 준다 하더라 대상자에 그러면은 15만 원씩 두 번을 주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 효과일 텐데 되도록 빨리 전 국민에 줘버리는 게 그 재정 비용은 어차피 지급해야 될 여러 개에 대해서 국가가 정부가 부담할 내용들은 저는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그걸 넘어서 할 수는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고 그 지급이 못할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아무도 안 주는 상황이 맞는 것이지 이것을 일부러 쪼개서 주고 나누고 하면은 또 그중에 또 못 받은 사람들은 왜 대상이 되네 못 내네 또 이걸 가지고 또 공론이 분열려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나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빨리 조속히 합의해 내고 빨리 지급해 내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여당 대선 주자들 간에 그 흥미거리 논쟁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전혀 아닐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얘기하면서 선별적으로 얘기했을 때도 사실은 국민 통합이 아닌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좀 걱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의도한 것도 있지 않나. 괜히 저는 그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할지 50%와 51%의 차이를 작년 그 소득 기준으로 두고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문을 닫아서 갑자기 어려워진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지도부에서 이런 민심들을 좀 잘 좀 이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또 하나 짚어보자면은 뭐 언젠가는 좀 증세가 필요할 텐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전 국민 중에 한 40%는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다 그 세금으로 면제를 받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분들 또 특히 고소득자들이 많은 세금을 내는데 이럴 때 너는 돈을 많이 버니까는 받지 말고 세금만 많이 내라. 그러면 다음에 증세하자고 할 때 찬성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어쨌든 현명한 판단을 좀 내렸으면 하고요. 하나만 더 짚어보죠. 자, 국정농단 의혹에 의해서 삼성 합병 승계 의혹까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새로운 법정 공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로 결정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도 하지 말고 기소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단 말이죠. 이걸 무시하는 건데 검찰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한 부분에서는 전 잘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수사팀이 중요한 수사를 했고 또 대한민국 검찰의 입장에서 재벌을 상대 그것도 1위 그룹이 3절 상대 이렇게 장기간을 걸쳐 한다는 건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이번 수사가 가진 의미는 소위 재벌의 불법 부당한 재벌 승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필요하다. 나중에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런 엄한 절차를 거쳐 기소를 해서 어떤 기준이 넘어서면은 유죄인 것이고 어떤 기준을 미달하면 무죄인 것을 밝혀서 향후 재벌이라든지 경영계에서도 그런 기준을 삼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소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수사 진행된 경과를 보면은 충분히 유죄를 가능한 상태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럴 거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가 원래는 이제
검찰에서 좀 처리하기가 좀 어려운 사안들을 입장을 정하기 곤란한 사안들을 소위 제3의 입을 빌려 처리할 수 있는 기구로서 많이 이용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도 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 측에서는 자기들 의견도 충분히 개진을 했고 짚어볼 부분 짚어봤겠죠. 그런 부분들은 향후 재판 과정에 다는데 참조가 될 것이고 향후 이러한 유사한 사건들의 수사를 개시할 때 앞으로 이 삼성수사 말고 새로운 사건 수사할 때 개시할 때는 검찰들이 그 부분도 참고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법적 지위를 상실했던 정교조가 대법원으로부터 법의 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7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얻게 된 건데요. 그동안 정교조 법의 노조 취소를 촉구해온 시민사회 원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광노현 이사장 연결합니다.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우선 오늘 대법원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환영하죠. 예. 그렇지만 만시지탄이고 예. 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박근혜 정권의 첫 번째 대형 국가폭력이었습니다. 예. 6만 조합원이 건재하고 있었던 정교조를 팩스 한 장 보내서 해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결국 오늘은 대법원이 그것이 국가폭력이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위법한 행정처분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준 날이거든요. 예. 팩스 한 장 보냈다고 하셨는데 네. 당시 박근혜 정부가 정교조를 법의 노조 통보한 이유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받아줬다. 그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죠. 예,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도 나왔지만 이 법의 노조라는 게 이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해산과 같다고 본 거거든요. 예. 근데 노동조합 해산이라는 건 노동상권을 박탈하는 일이니까 이걸 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규정이나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이른바 법률 유보 원칙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원칙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으로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조 해산한 게 잘못됐다는 거였고요. 예. 근데 그 이유를 든 것이 해직자 9명이 예. 조합원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였거든요. 예. 6만 명 중에 9명이었고요. 예. 이 9명은 다 정교조의 노조 활동 중에 해고된 거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위원장이나 지부장을 맡은 게 아니에요. 예. 그냥 전임자로 일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명의 존재가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했다고 볼 실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인 것이죠. 예. 6만 명 중에 9명. 네네. 그러니까 아까 시행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해당 시행령이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의 노조를 통보해야 된다. 이 규정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대법원에서는 기본권 침해는 법률에 근거해야 하기 때문에 시행령을 한 거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원천무효라고 한 거야. 어떻게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가장 근본을 친 겁니다. 예. 모든 행정처분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그 법적 근거는 헌법상의 법률 유보 원칙 때문에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것은 이 시행령의 조항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임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천무효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6만 명 중에 9명의 문제였는데 이것을 아예 노조를 해산시키는 쪽으로 갔다고 하면 거기다가 이게 박근혜 정권 때 사법농단
과정에서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었다. 이게 나중에 드러났고. 그렇죠. 그렇다면은 정치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정교조를 한쪽으로 밀어붙였을까요?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박근혜 후보가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대선 당시에 말이죠. 예. 그 정교조를 앞산을 붉게 물들인 해충이다. 이렇게 비유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예.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박정희 아닙니까? 예. 이 양반은 5.16 군사 쿠데타 직후에 교원노조를 해산했어요. 예. 그리고 52년 만에 또 박근혜,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이 정교조를 실질적으로 해산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정말 끈질긴 악연인데 이것이 다 정치적인 것이죠. 왜냐하면 정교조가 89년에 출범할 당시부터 법의 노조였습니다. 예. 그러다가 합법화가 되고 25년이 지났는데 이 정교조가 교육운동의 선봉에 설 뿐 아니라 노동운동, 농민운동, 통일운동 이런 지역사회운동 등 각종 그 사회운동과 연대운동의 최전선에 섰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상당한 부분 반정부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근혜 정부는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의 노조 처분 자체가 박근혜 정권 첫 해에 완성이 됐지만 실제로 시작한 건 이명박 정부였어요. 이명박 정부가 2010년도에 같은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연장선에서 2차 시정명령을 내리고 거부하자 바로 해산에 나선 것이 박근혜 정권이었죠.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권은 정교조가 굉장히 큰 적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정치적인 거죠. 정치적인 거였다. 어쨌든 네. 이번 전원합체 판결이 10대 1로 압도적으로 결론이 났으니까 네네. 정교조의 정당성은 정교조 쪽에서는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네.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교원의 정당 외 정치단체 결정 관여 가입 금지 법안의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판결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 정치활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 교사가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저런 종교를 갖고 있지만 학교에서 종교 중립성, 교사에 의한 종교 중립성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가 없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교사의 정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또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이라는 것은 직무 수행, 그러니까 교사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수업 활동과 교육 활동에 요구되는 것이지 교사의 시민 생활에 요구한다고 하면 넌센스가 되죠. 그렇게 되면 교사더러 무정파로 살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예.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발의했던 개헌안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개헌안의 내용을 보면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은 직무 수행에 한해서 요구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예. 그 문재인 정부와 21대 국회가 이 개헌안의 내용을 먼저 입법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정교조가 노태우 정부 때 설립되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많은 교사들이 해직당했고 이어지는 김영삼 정부에서는 정교조를 탈퇴하면은 복지시켜줬다. 조건부도 그랬었고 뒤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오면서 합법 지위를 얻었는데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좀 핍박을 받았고 말이죠. 이번에 재판처럼. 그러다가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법의 노조 취소 청구를 받았는데 그 앞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교조의 위상이나 위치가 계속 흔들리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킨다는 거는 이제 노동조합의 생명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아예로 핵심 조약을 비준하자 해서 그 비준안을 내놓은 바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개정안들이 21대 국회에도 올라와 있는데 예. 이렇게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그 노조의 자주성을 흔들어서 그 노동조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는 것들은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ILO 그것이 국제 기준이거든요. 그 방침에 따라서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면 내용도 그렇죠. 당연히 있을 이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ILO 조약 비준안이라든가 그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보면 그런 그 해직자를 노조원으로 삼을지 말지는 노조가 정할 일로 노조의 자율 권한으로 다 전제하고 그 비준안이나 개정안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만 제도적으로 정비되면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 것이죠. 지난 정권 때 학교 미복귀를 이유로 직권 면직된 전임자들 이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교단에 복귀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법의 노조 통보와 함께 이제 전임자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임 활동을 안 하고서 노조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전임자들이 다 해고를 감수했어요. 그러니까 해고자 복직을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안타까운 거는 오늘 그 법의 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파기환송이 됐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해야죠. 네,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건데요. 사실은 파기환송하지 않고 법의 노조 왜냐면 원천무효라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취소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은데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을 또 있어야지만 취소 판결이 나올 것이고 서울고법에서 그리고 정부가 상고를 포기해야지만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지만 이제 국가배상 소송 같은 것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법의 노조 통보 처분으로 말미암은 불이익은 원상 회복이 돼야 되고 그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법적 보호를 철회당한 그 부분은 원상 회복이 돼야 마땅하지만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이 위헌적인 조치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가 배상 소송도 필요하겠죠. 더군다나 지난 한 3년 4년 사이에 이 정교조 법의 노조화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국정원 관여돼 있었고 또 법원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그리고 청와대까지도 다 관여됐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권적 차원의 위헌 불법이 장악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법의 노조 통보 행위 자체를 담당했던 공무원의 고유과실과 상관없이 일정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원합의체에서 법이 보장하는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하겠다 이렇게 10대1로 판결했기 때문에 뭐 파기환송에서 다시 뒤집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다만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4년 반 이상을 대법원에서 계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긴 시간이에요. 사실 6만 교사의 노동기본권이 걸린 아주 중차대한 사안이었는데 더군다나 정권 차원의 국가폭력으로 결국은 판단이 났는데 이런 사안을 4년 반씩이나 끈 거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일정한 좀 그 유감 표명이라도 본인들의 좀 그 허물을 인정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아서 좀 유감스러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기환송한 것도 유감스러운데 서울고법이 신속하게 파기환송심을 열어서 취소 판결을 내리고 정부가 바로 상고 취하를 함으로써 이 효력이 확정돼서 정교조의 법적 지위가 안정되기를 그리고 그 힘으로 정교조가 교육 정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노현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이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저하고는 첫 번째 시간이고 예. 제가 휴가 간 사이 한번 하셨는데 네네. 어떤 내용을 하셨어요? 그때는 이제 조선시대 전염병과 관련된 내용들 이야기했었죠. 네네. 코로나가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네, 김준혁 교수님은 그 정조 연구로 상당히 권위자로 알려진 분인데 정조 대왕하면 그 조선시대 최고의 개혁군주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조 대왕을 연구하게 된 계기도 그런 점입니까? 그런 것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평생 지금 살고 있고 자란 동네가 정조대왕이 농업개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동네예요. 그 동네에다가 이제 저수지도 만들고 또 토지 없는 백성들한테 와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하는 둔전도 만들었는데 이제 그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께서 계속해서 어려서 저한테 이제 정조대왕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그런 게 저한테는 머리에 좀 각인이 됐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정조를 연구하게 된 거죠. 그리고 최근에 또 책을 하나 쓰셨죠? 리더라면 정조처럼 책인데 JTBC 차이나는 클래스 화제의 강의. 여기서 강의하셨어요? 이걸로? 예, 강의했었습니다. 정조 관련 내용으로? 예. 지금 저도 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책 거의 못 읽고 있는데 이건 며칠 걸려서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 책을 추천했다고요? 예, 그저께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원래 이번 휴가 때 가서 읽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코로나의 태풍에 그래서 휴가를 못 가게 됐는데 휴가를 못 간 대신에 우리나라 많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9월에 독서의 계절이다 보니까 자기가 읽을 책을 추천을 한다라고 해서 4권을 이제 추천을 하셨거든요. 코로나 이후 시대와 관련된 책 2권하고 그 역사 관련된 책 2권, 홍범도 장군 평전하고 제 책하고 2권을 추천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예. 그럼 책 판매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읽는다 이런 평가가 좀 있어서 책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면 이 리더라면 정조처럼 이 책 제목처럼 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처럼 조선시대로 따지면 역병이 창궐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어려운데 이럴 때 정조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정조가 일반적으로 이런 역병들이 나타나게 되면 국왕이 먹는 음식을 줄이고 또 이렇게 검소하게 생활하고 또 제사도 지내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정조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지금 의료개혁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의료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조 당시에도 전염병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전염병들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을 끓여서 먹게 한다든가 그릇을 소독하게 해서 한다든가 손을 씻어야 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했고 결국은 이제 그 뒤에 그런 그 정조의 생각들 이런 부분들이 다산 선생이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의학서로 만들어서 백성들의 어떤 삶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배포를 했죠.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고칠 수 있는 병, 그래서 촌병혹치라고 하는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의서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정조가 이제 의료 개혁에 이제 전면적으로 나서게 되는 거죠. 예. 백서도 만들고 했다고 하면 역시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산도 한의학을 공부했습니까? 다산은 조선시대 최고 한의학 대가죠. 다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뛰어난 인물이었냐면 유배 갔다 이제 해배돼서 돌아왔을 때 당시 순조의 아들이었던 효명세자가 죽을 때 이 의관들이 치료를 못 해가지고 고민고민하다 마지막에 다산을 불러서 치료를 부탁한다든가 순조가 돌아가실 때도 다산을 불러서 치료를 부탁한다든가 그럴 정도로 실질적으로는 조선의학의 당시 최고 대가였고요. 다산이 그 초정 박제가하고 둘이 정조의 지시로다가 종두법 연구를 하게 됩니다. 종두까지? 그런데 이제 종두법 연구했는데 유배를 가는 바람에 그 연구서를 갖다가 밑에서
그 도와주던 의관들이 훔쳐갖고 달아나 버렸죠. 예. 그거 갖고 돈 벌려고. 다산의 해민 정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어떤 걸까요? 다산 선생 같은 경우야 그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직자들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개혁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일거리를 좀 만들고 그리고 그런 일거리를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정조의 애민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무조건 사랑하자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실제로 백성들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잘못된 폐단들 요즘으로 말하면 적폐가 되는 건데 그런 제도의 적폐들을 갖다가 없애서 새로운 개혁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것이 바로 다산 선생이 생각한 애민정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정조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궁금해져서 우리 교수님 끊임없이 정조를 연구했으니까 사망 원인은 뭡니까? 사망 원인 정조 사망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좀 학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첫째가 의료사고설. 의료사고. 예. 두 번째가 이제 과로사설. 예. 세 번째가 독살. 이렇게 되는 건데 의료사고설은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의관들이 정조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해서 처방을 잘못해서 약물 오용으로다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체력이 소진을 해서 그래서 오는 병마를 갖다 막지 못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과로사설이고 세 번째가 이제 그 유명한 독살설이 되는 거죠. 당시 정조의 개혁을 반대하는 노론 세력들 특히나 이제 정순 대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세력들이 정조를 갖다가 독살해서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는 이제 다산 선생이 나중에 강진으로 유배 갔었을 때 이렇게 그 고금도로 유배왔던 그런 장시경의 아내와 또 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정조가 이제 독살됐다라고 하는 풍문이 이렇게 온 나라를 퍼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당시 했었죠. 예. 정조의 독살설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뭐 영원한 제국. 그렇죠? 그랬었죠. 예. 지금으로 따지면 음모론 아닙니까? 음모론일 수도 있고 당시에 근데 이제 독살설을 제기했던 사람들은 주로 남인들이었고요. 남인들 중에서 특히 이제 영남 지역 남인들이 그 독살설을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그 뒤에 현대에서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그 정조의 독살설에 대한 그 논증을 하는 단계가 좀 있었고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던 위대한 민중 역사학자 이유화 선생님. 이화 선생님은 책에도 정조가 독살되었다라고 저술을 좀 하고 계셨죠. 예. 그러면 확실히 알 수는 없는 문제네요. 제가 봐서는 그 영원한 미스테리가 정조의 죽음이 아닐까. 실록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실록에는 정조가 그냥 대점이라고 해서 그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치료를 받다가 죽게 됐던 건데 이제 실록 내용을 좀 분석을 하자면은 당시 그 정조가 이렇게 그 종기 치료를 한 상태에서 치료가 잘 됐다고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치료가 잘 돼서 의관하고 관료들이 천세를 불렀거든요. 그리고 나서 휴식을 하는 과정에서 대비가 성향정기산이라고 하는 탕약을 들고 와요. 탕약을 들고 와서 이게 선대왕 때 이런 병이 있었는데 이 약 먹고 낫다. 그러니 이 약을 전하에게 줘라. 라고 해서 의관들한테 주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의관이나 정승들 또 거기 있던 내시 궁녀들 모두 다 방 바깥으로 내보내고 본인이 그 탕약을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자고 있던 정조를 먹여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혼자서 튀어나오면서 전하가 승하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봐서 조선 역사에서 아주 유일하게 여인 앞에서 혼자 죽은 왕이 정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실록 내용을 통해서 정조가 정순왕후가 갖고 간 탕약에 독이 들어 있었고 그 독을 통해서 죽게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어이에 의해서 약을 일부러 독을 넣어갖고 죽였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어떤 시대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사이뿐만이 아니라 관료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실록에도 그 부분이 나와 있고요. 아까 다산이 그 우술에도 관심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정조 대왕도 역시 관심이 많았네요. 수민묘전이라는 의서가 있네요. 본인이 직접 쓴. 정조는 그 수민묘전이라고 하는 의서를 썼는데요. 그 수민묘전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아주 신묘한 책이다. 이제 그런 건데요.
정조가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영조의 병간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 해경공 씨의 병간호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의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그 수민묘전 서문을 보게 되면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를 깊게 합니다. 그래서 허준의 동의보감을 그 안은 너무나 방대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백성들을 이렇게 백성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들 그런 것들을 좀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갖다 더 쉽게 고칠 수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책으로 반포를 하게 되죠. 대단하네요. 그 수미묘전에 쓰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네요. 지금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이 공공에 빠져 병들어 있는 것이 눈에 가득한데도 고칠 길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까. 네, 그래서 그렇죠. 이 책을 만들었다. 네, 그렇죠. 지금 상황이랑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재정이 동인하고 백성들은 공공에 빠져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일반적으로 저는 이제 의료계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질병들 그런 질병들을 갖다가 가장 빠르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가장 저렴하게 비용을 들여서 고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갖다 연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대중화하는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하는 의료계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정조는 그 시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바로 그러한 병들을 고칠 수 있는 아주 많은 임상과 그리고 연구들을 하고 그것을 갖다 대중화하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 왕이 직접 그런 의서를 쓰는데 지금 이제 의료계는 과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의료계를 갖다가 이렇게 정부가 공공의료를 하려면은 수가를 올려야 된다. 계속해서 비용을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수가를 올리려면은 국민들에게 의료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내야 되는 일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조선시대 의료기관이라고 할까요? 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거는 뭐 광해원, 제중원. 그런 거는 이제 근대. 그 조선시대는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은, 내의원이 있고요. 그리고 전의감이라는 게 있고, 백성들을 이제 이 두 기관은 이제 왕실하고 고위 관료들 담당이고, 백성들 담당하는 게 활인서라고 하는 거하고 해민서.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관의 어떤 그 의료기관이 4가지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그 지방에서는 민간, 의사들에 의해서 치료가 되어지는 것이 대부분이죠. 지금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정책도 지방의 의사들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방의 의료기관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의사들을 좀 배출해 보자. 그래서 공공의대도 만들고 지역 의사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다들 수도권에 집중돼 있으니까. 근데 조선시대에서도 지금 교수님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의료기관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전부 한양에 있었고. 그럼요. 다 한양 중심. 지방은 다 민간을 맡겨놨고. 지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과 시험을 통해서 합격한 의관들은 거의 다 서울에 배치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이제 민간에서 뭐 스승한테 전수를 받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연구했던 뭐 학자들, 그 의사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정조 때 이제 개혁의 핵심 중에 의료개혁의 핵심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지방의 의관들을 정식으로 보내고 그 의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민간에서 양성된 의관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는 것들이고 특히나 정조 때 같은 경우는 정조 자신이 이렇게 그 피제길이라고 하는 민간에서 고약장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종기치료에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을 엄청나게 많이 고쳤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무과에 합격하지 않아도 중앙에서 일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의료 기술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고칠 수 있게 하는 이런 정책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의과 요즘으로 치게 되면 뭐 의대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진정으로 어떤 의료적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갖다 국가가 책임 있게 받아 썼던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당시에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라이센스 시대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 아니겠으나 그러나 다양한 어떤 그 길을 좀 열어놓고 방향을 열어놓고 의료의 어떤 전반적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당시 조선시대 때 지방은 어떻게 치료를 했습니까, 환자들은?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 의사들, 그러니까 이제 현이 있다. 현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민간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원래 조선시대 때 초기에는 의학 분업이 완전 확실했었어요. 예. 그래서 의사는 처방을 하고 그러면 그 처방전을 가지고 백성들이 약원에 가가지고 약을 짓는 방식이었는데 조선 이제 후기 들어가게 되면 의사들이 그거 갖고는 이제 돈벌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강력하게 그 의학 분업을 갖다 해체시키고 의학을 갖다 합의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료도 하고 처방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데 지방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치료를 하게 하는데 글쎄 그런 치료들이 실제로 부자들한테는 더 좋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부자 아닌 백성들한테는 제대로 치료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당시 많은 실학자들 특히나 뭐 성호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사람들이 당시 의사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뭐 세조 같은 경우는 의사들을 갖다가 뭐 사기꾼 혹은 뭐 살인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대놓고 예, 이렇게 욕하기도 했었던 거죠. 예. 그 지금 뭐 한국에서 의사는 굉장히 기득권이고 네. 수입도 굉장히 일반 월급쟁이보다 한 평균 5배 이상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 많고 또 뭐 스승사자를 써서 그런지는 모릅니다만 치료받으러 가서도 선생님 꼭 이렇게 하잖아요. 네네.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이기도 하고 조선시대 의사는 그렇지 않았죠. 조선시대 의사는 기본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죠. 아, 그래요? 예, 그럼요. 돈 많이 벌었고요. 아, 최종실록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약값이 너무 비싸서 백성들은 구하지 못한다. 아이, 그럼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다산 선생이 의료 연구를 한 이유가 바로 그 마을에 있는 약초,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실제로 조선시대 의사들은 이제 중인이거든요. 중인인데 중인이라는 건 양반 사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적으로 이제 한 단계 낮지만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이 벌었기 때문에 돈은 많이 벌고 벼슬은 크게 못하는 그런. 그러니까 벼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관의 어떤 지위라는 것이 이게 뭐 과거에 합격을 했을 때 뭐 최고 합격자가 종 8품 정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나가진 못하고 허준 같은 경우가 이제 종 1품까지 올라갔지만 그것은 당시 선조가 특별 배려를 했던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의관들이 아무리 많이 올라가도 정 6품 이상을 올라가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물론 이제 내의원의 제조 정도 되면 이제 정 3품까지 올라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의관들의 벼슬이 높거나 아니면 의사들이 사회적 지위가 당시에는 높진 않았지만 돈 버는 것만큼은 당시에 역관들하고 의관들이 조선시대 때 제일 부자들이었어요. 역관들도 상당히 지금으로 말하면 역관은 통역 뭐 이런 거. 통역하는 사람들인데 중국하고 중개무역, 일본하고 중개무역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돈을 벌게 됐던 거죠. 예. 정조 시대도 전염병이 돌았죠. 아, 당연히 정조 시대 때 전염병이 있었죠. 예. 특히나 1799년하고 1800년도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죽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이제 국왕의 어떤 뭐 개혁 정책과 관계없이 당시 기후 이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홍수 가뭄 이런 것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당시엔 천재지변 중에 하나였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하려고 하는 과정과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들이 의미가 있죠. 예. 정조 10년에 한양에 홍역이 유행했을 때 정조가 환을 대거 사들여서 백성들에게 풀었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할아버지 때도 역시 그 환을 샀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개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국가의 어떤 그 공식 비용도 있지만은 정조 같은 경우는 궁부일체론이라고 해서 왕실 재산이 있잖아요.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게 내수사인데 왕실에서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갖다가 그걸 갖다 백성들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 다른 국왕들은 왕실 재산 따로 국가 예산 따로 이렇게 하지만 그 정조 같은 경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면 왕실 재산을 풀어가지고 그래서 민간에서 약을 구입을 해서 그걸 백성들에게 다시 나누어주는 이런 일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왕들과 다른 국왕들과 굉장히 다른 차원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효과가 있었습니다. 기록을 보니까는 환을 풀기 전에는 홍역 환자가 2,000명까지 육박했다가 한 달쯤 지나니 확 떨어져 버리네요.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병을 갖지 않게 만드는 사전 예방을 하는 의사들이 최고고 병이 나면 병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고쳐주는 거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안정되게 고쳐주는 의사 뭐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데 정조 같은 경우는 미리 사전 예방 같은 걸 되게 많이 합니다. 특히나 화성 축성할 때 당시에 그 많은 그 노동자들 기술자들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더위 먹지 않는 척서단이라고 하는 약을 미리 주고 그리고 또 재중단이라고 하는 약을 미리 주면서 그 사람들을 사전 예방시키는 거예요. 지금 독감 그 걸리기 전에 독감 예방주사 맞잖아요. 그죠? 독감 예방주사 이렇게 맞는 것처럼 그런 그 의료 행위를 실제로 하게 됩니다. 정조는 개혁군주라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있을 텐데 뭐 개혁 정책 하나 내면 저는 아니되옵니다. 뭐 이런 거 전국에서 올라오고 상소문도 올라올 텐데 뭐 실질적으로 그런 게 많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 책을 추천하시면서 그 책 안에 금난 정권을 혁파하는 이 부분을 감명 깊게 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금난 정권 혁파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당시에 그 기득권층들 소위 말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 시전상인들이 정경유착을 하고 있었죠. 당시 이제 정치 권력자들하고 상당히 유착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기들 말고는 일반 백성들이 장사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독점이네요. 독점인 거죠. 그러면 이게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조가 그것을 풀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1392년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399년 동안 그 제도가 유지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고했겠습니까? 신하들한테 그걸 갖다가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대왕 때부터 있던 겁니다. 태조 건국 때부터 있던 겁니다. 그걸 전하가 없애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정조가 아무리 선대왕 때부터 있던 거고 아무리 몇백 년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바꿔야 된다. 그리고 당시에 그 기득권 세력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실제 그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체제공을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합니다. 막 집 앞에 가서 막 조폭들이 막 상주해 있고 막 괴롭히고 또 뭐 백성들을 갖다 불러서 막 항의 데모도 시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그 개혁을 위해서 그런 두려움을 뚫고 나가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아서 결국은 그 일을 처리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올바른 정책이 있다고 한다면 백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 많은 조율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백성들의 지지가 그 정조의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데 가장 강력하다는 것 그걸 정조가 알고 있었던 거죠.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백성들의 힘밖에 없다. 그렇죠. 그럼 그 정치 권력으로는 어떻습니까? 뭐 왕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건 아니죠. 뭐 조선시대는 오히려 뭐 신하들의 나라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정조 같은 경우에 정치 제도가 군신 공치예요.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임금이 사실은 모든 정치의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나 사실 신하들에 의해서 정치가 이루어진 건데 정조는 아예 그냥 대놓고 군신 공치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 자신의 어떤 개혁 정책을 갖다가 담보해낼 수 있는 또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세력들을 육성을 합니다. 뭐 설득하고 육성하고 그렇죠. 그러고 또 당시 자신과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던 노론의 핵심 그 세력들을 갖다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자신의 어떤 정책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들 반대 세력이 어찌 없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에게 채찍과 당근 주고 그리고 실제로다가 젊은 세력들을 육성을 해서 그들의 좀 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백성들에게 이롭게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들. 또 그러면 백성들이 지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바로 정조의 어떤 소통 리더십의 핵심이 되는 거죠. 유튜브로 알리사님께서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TYK님께서 이 코너 좋아요. 안정민님, 김준혁 교수님 좋아요 팬입니다. 이정희님 이 코너 칭찬해. 안정민님 이 코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젠님께서 김준혁 교수님 이 책은 역사적 배경 지식이 부족해도 재미나게 읽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예, 뭐 제가 좀 쉽게 쓴 편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 대통령도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정조 대왕의 개혁 정책을 개성하려면 그 정신을 개성하려면 지금 어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역시 뭐 믿는 건 백성 국민밖에 없습니다. 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좀 더 좀 구체화될 필요는 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문화적으로 어떤 우리의 문화가 좀 더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세계화하는 일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경제적 토대를 좀 마련하는 일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구경농장 둔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토지 없는 백성들을 갖다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기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신도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도시와 연계된 경제적 기반, 뭐 산업단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농업단지가 될 수 있는 거고 혁신 그런 그 경제 기반 밸리를 만들 수도 있는 것들이고 이런 그 주거 공간과 산업 공간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정조가 개발했던 것이 신도시 정책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경제 기반 조성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정신들을 갖고 또 이런 정책을 그대로 현실화시켜내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법고창신, 계지술사, 온고지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첫 회가 왜 흥행이 된지 알겠네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